예, 애국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서나라 송은근 목사입니다. 현재의 현안 문제들이 연일적으로 이와 같이 이제 그 한일 관계 그리고 그 위안부 문제로 인한 부작용들이 만일 연일로 보도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이 그 한일 관계 우려한 바가 지금 부작용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특별히 아주 그 유명한 그 우리 우파 보수에서 이영훈 교사님이 지었던 책이 이제 40만 권 이상 이렇게 팔려서 책이 그 우리를 아주 정말 듣지 못했던 그 과거의 사고를 다시금 조정해주는, 또 합리적인 사고를 갖게 해주는 책으로서 아주 많이 팔리고 우리가 꼭 읽어보아야 될 책으로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반일 종족주의와 신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이라는 이제 그런 책인데요. 이 지금에 와서 우리 시대에 꼭 정립시켜주는 이 이론과 세계관을 열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여기 제목에 종족주의와 일본군 위안부 하는 이 민족주의가 아니고 종족주의의 제목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종족은 우리 뭐 시종자로, 민족주의도 지금 국제시대에서는 좀 그렇는데, 이 종족에 더 편협한 그런 사고주의는 우리가 좀 탈피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유대 민족주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을 잠깐 짚어보면은 1965년도 한일 국교 정상화 그 보상 이후에 위안부 문제로 여러 차례 이제 정식으로는 이제 91년도부터 이런 이제 보상 문제로 아주 크게 일어났죠. 이렇게 여러 차례 인정 사과를 받고 위로금도 지급 받았습니다. 그 후에 다시 또 거부를 계속 번복함으로써 이제 그 정대협, 요즘은 이제 그 이름을 달리 했는데요. 그 정의연으로 바꾸어서 그 단체가 주도가 되어 가지고 전범자 처벌, 그리고 교과서의 기록, 사료관 건립 등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 해서 무릎을 꿇리겠다고 하는 그런 이제 일로 해서 결국은 정치화로 이렇게 확장되어서 지소미아 사건이 일어나고 한미일 삼각외교가 이 심각하게 손상을 입는 데까지 지금 이렇게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위안부 주도자들이 국회의원까지 이제 한 명이 진입을 하면서 위안부 할머니와의 그 파탄 불화가 갑자기 일어났죠. 그 책임자 그 윤미향 그 당선자가 무리가 일어난 것이 개인 사치를 한 것 아니냐. 그 할머니들은 우리는 얼마 안 받았다. 사용처를 모른다. 또 돈을 10억엔 일본에서 10억엔을 받았던 것 중에서 받지 말라 전화를 받았다.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말이 나오고, 국민 모금액을 한 것이 49억 원이나 모금을 했는데 할머니께서 쓴 돈은 9억밖에 안 된다는 거죠. 18%. 그래서 일본어로 받은 이렇게 그 장부를 밝히라. 이런 거부를 그렇게 하니까 거부를 하는 사태로 인해 가지고 연일 이제 나라가 온통 시끄럽게 되어지고 그 치부들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 책은 이제 이렇게 반일 종족주의, 이제 이영훈 서울대 그 경제학부 교수면서 이제 그런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 사고를 이 바로 잡고자 해가지고 이제 이승만 학당 이제 교장을 이렇게 맡고
여러 교수들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제목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읽고 우리가 좀 정확하게 객관성을 가지고 이렇게 독후감을 말씀을 드리면, 이 책이 지금까지 일생간에 나를 지배해온 인식도 전부가 아니라 하는 데서 충격을 저는 받았습니다. 민족 사랑과 사관도 참 중요하지요.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감. 그러나 글로벌 국제 시대의 선진국으로 진입한 우리 대한민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 또 질서에 편입을 하려고 하면 학문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나갈 수 있는 의식을 열어주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통념과 굴절된 민족적 약자의 외침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그런 이 오해와 거짓의 굴레를 벗고 미래로 나갈 수 있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줄곧 배워왔던 그 반일에만 편향된 이 반일 정오의 사관, 이런 분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전진하는 데 있어서 저해가 되고 종족주의의 틀에 매여 있지 않았는가,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민족을 사랑하되 유태인처럼 편협된 민족주의자나 종족주의자가 되어서 고립되어지면 안 되죠. 특히 이 통계와 역사적인 증거들은 진실을 알려고 하는 신뢰감을 참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재에도 이 정치적 이념에 우리가 너무 편향되고 고차가 되고 이렇게 거짓 위에서 우리가 혼란을 겪기도 하고, 진실과 진리 위에 서기를 다짐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짓말의 나라라는 서두에 이렇게 써져 있는 말들은 우리나라가 조금 나아졌지만은 한국의 거짓말 문화 심각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아직 신뢰 수준이 좀 낮은 것을 우리 스스로들 알지요. 특히 정치권에가 심한데, 대표적으로 우리 광우병 사태를 비롯해서 박근혜 탄핵조차 그 내막에 많은 거짓이 우리가 춤추고 움직였던 것이 드러났죠. 이 박근혜 대통령도 거짓말에 쓰러졌다고 이렇게 여기 적었는데, 세월호가 침몰하는 기간에 청와대에서 미용 수술을 했느니, 마약했느니, 애인과 미래를 즐겼다느니 등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또 태블릿 PC가 쓰레기통에 주웠느니, 또 그게 증거가 되었느니 했는데, 엄청난 여러 가지가 사실과 맞지 않는 이 언론에 우리가 너무 많이 이게 기울어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는 어쨌든 이 주사파 공산주의의 사상에서 나오는 것은 다 거짓 덩어리이고, 기독교적인 성경에서 볼 때도, 또 전 세계적으로 이 포스트 코뮤니즘, 이 공산주의가 전 세계 영향을 지금 거짓으로, 또 비도덕적인 것으로 지금 전 세계를 지금 뒤엎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 문화는 사법부에도 깊은데요. 정당에 따라, 이념 따라, 지역 따라 고무줄처럼 달라지는 이런 불신들이 우리나라의 큰 병폐고, 법과 공의보다는 거짓의 위에 세워지면 경제도 국운도 결국은 무너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가장 깨끗해야 될 교육계, 역사학계에도 이런 요소가 교과서 같은 데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본의 반일 감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이제 국제 시대의 학문적 객관성 있는 진실의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서보자, 바라보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써졌다고 봅니다. 이 종족주의로의 영향을 주었던 몇 가지를 우선 이렇게 써 놓았는데요.
이 조정래의 그 아리랑 350만 부가 그 팔렸다네요. 대하소설 그것이 내용이 반일에 대한 건데요. 광기 어린 정오의 반일 역사 소설가다. 이렇게 이제 저술가는 말했습니다. 이 총독부의 토지 조사 착지, 일본 총독부가 토지 조사를 착지했다. 여러 차례 또 재판 절차도 없이 사설을 모사하고 대량 학살, 수탈 이런 것을 그 묘사를 한 것이 이 작품 아리랑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이 많이 그 종족주의로 많이 영향을 미쳤고요. 이 국사 교과서에도 이 아이들에게 40%가 국토 수탈설이 있다. 신용화 교수의 책에서 특히 이 조사원들이 이 허리에 찬 그 호신용 권총을 이제 산중으로 다니는 그 조사원들이기 때문에 뭐 짐승이고 해서 그래서 그 제목을 한 손에는 피스톨을 한 손에는 청량기를 이렇게 거짓 묘사를 한 것도 있다는 겁니다. 김영삼 정부 때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들은 지 오래되지 않죠? 민족 혈기 전기를 끊는다 해서 전국의 그 명산에다가 새말뚝을 다 그 이렇게 박아놨다. 얼마나 그때 그 소동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역술인, 지관, 동원 이런 동원을 해가지고 뽑아보니까 이 볼펜만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긴 그 2m 이런 것들을 쇠막두를 이렇게 결국은 그것이 많이 녹이 썰지 않아서 왜 그럴까 하고 했더니 이 청량 기준점 잡는 그건데 그게 일제시대 거는 몇 개 없고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청량 기준점 이 국토 토지하기 위해서 청량하기 위해서 했던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국립박물관에 이게 말이 전달돼 가지고 그렇게 소문이 나고요.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결과로 돼 가지고 국립박물관에 보관했다가 전부 치웠다는 겁니다. 이런 해프닝, 이런 것이 비과학성, 이 세계관, 미신성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죠. 쌀의 수탈설에도 당시 역사 기록이 남아있는 도표도 있는데 그 근거를 쭉 대면서 수탈보다는 그 수출에 관련이 된 것이 많다. 이렇게 이 책이 한 500 몇 페이지인가 이 책이 한 450페이지 이렇게 되는데요. 이렇게 요약을 지금 해드립니다. 종족주의로의 영향을 이렇게 우리가 받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일본의 그 식민지 방법, 식민 지배를 하게 된 그 방법을 보게 되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결과를 알 수가 있죠. 교과서에서의 그 토지와 쌀 그리고 인권 이런 것들이 수탈을 당한 수탈을 하고 자영을 했다 이렇게 서술이 되어져 있습니다. 일본 식민지 통치는 사실 그 이 제도 이식과 동질화 일본의 그 한 일부의 나라로 완전히 동화시켜서 하나로 통폐합을 하고자 해서 처음부터 차별을 두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나라를 만들고자 했던 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화폐를 만들고 시장도 통합하고 법제도도 통합적으로 나갔는데요. 식민지 조선의 경제 변화를 보면 이 그래프 통계가 남아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식민지가 되고 난 이후에 1920년대부터 이제 45년까지 10%에서 30%가 빠르게 식민지 되고 난 직후에도 빠르게 경제가 30% 빠르게 증가했습니다. 증가의 도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로 농림 수산업을 하던 비중이 70%였는데 40%로 아주 떨어지고요. 대신 광공업 그리고 서비스업, 전기 건설 업들이 빠르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철도, 전봇대 이런 것들이 다 그 우리 시골까지 세워진 것도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보았는데, 어쨌든 일본인 공장도 조선인과 같이 급속하게 증가를 거의 차이 없이 이렇게 업주가 증가를 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책에는 쭉 이렇게 통계가 이 도표가 그래프가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결론적으로 주권을 강제로 강탈을 한 것은 처음에 맞지만, 그것도 고종 황제가 우리가 고종 황제가 4번이나 이제 청나라, 러시아, 그리고 일본, 미국 공사 이렇게 피해 다니면서 결국은 무너졌는데요. 재산권 유린이나 수탈이라고 하는 서술은 사실과 많이 다르다. 김낙연 교수의 그 도표가 참고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강제 동원을 했느냐? 강제 동원을 해서 수탈을 하고 인권과 물질을 이렇게 수탈을 했느냐? 이제 이런 것도 왜곡된 역사 인식을 그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그래서 고등학교의 그 필수 과목으로 집어넣습니다. 7종 교과서에 수록을 했는데 2019년도에 작년이죠. 초등학교 사회책에 이미 이렇게 강제동원에 대해서 옆에 있는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것이 실려 있는데, 이 사진이 결국은 이제 밝혀진 것이 이제 우리 이 한국 사람이, 조선 사람이 아니고 일본 사람이 저 홋카이도에서 있었던 그 사진이 이제 발견이 됐다는 겁니다. 그 사진이 그 사진인데 이것도 지금 잘못되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2016년에 민노총, 그 다음에 한노총, 정대협, 그러니까 정의연 요즘 그이죠. 이제 위안부 문제, 정대협에서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각곳에 이렇게 이제 전국에 이제 세웠는데 한 10군데 정도 세워놨습니다. 이거는 용산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워놓고 강금하고 이 가혹한 노동을 시키고 민족적 임금 차별을 했다고 과장을 한 것이죠. 과장을 넘어서 이 날조까지 주장을 하는데, 임금을 조사를 하니까 임금은 정상 지불이 되었는데요. 2년 계약 기간이 끝나면 정상 인출을 다 했다는 겁니다. 정상 인출을. 그리고 거기에 그 낮은 임금이 있는데 그것은 초반 그 초급자, 비숙련자 처음에 들어갈 때에 어디든지 지금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것이고, 일본인도 동일하게 처음 들어갈 때는 낮은 임금, 나중에 이제 숙련되면은 우리가 뒤에 들어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낮았던 것이죠. 임금 차이도 거의 없는 것이 그래서 확인되었습니다. 더 많이 받는 사람 더 많이 받고요. 근로 환경에서도 차별 있다고 했지만 경험자들의 경험에 의하면은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족의 심령에 너무 기울어진 것이죠. 임금 차별에 대해서 88쪽에 이 고등학교 한국사 수록되어 있고 지급도 않고 혹사시키고 절반밖에 안 줬다, 이런 것들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죠. 한 가지는 당시 임금이 이 성과급에 무조건 뭐 작게 주고 한 게 아니라 성과급으로 1톤당 이 석탄을 캘 때 탄광소에서 1톤당 단위로 얼마씩을 이렇게 쳐서 주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사람은 많이 받고 이제 그런 위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시 상황이었고 전시 경제였기 때문에 부족한 노동력을 이제 그 일본 사람, 젊은 사람들은 이제 전쟁터에 많이 가고 이 모자라는 그 노동력을 기업에서 인력을 송출을 받아가지고 송출을 할 때 그 돈을 작게 준다고 그러면은 아예 가지를 않기 때문에 차별 없이 모집을 해서 지불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의 계약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박경식이라는 교수는 임금 차별 주장을 했는데 5년 장기 건속한 일본인이 31%인데 조선인은 5년 장기 한 사람은 2년 계약하고 갔기 때문에 그래서 길면 3년 그러니까 그런 약간의 차이가 나는 것이 숙련도 차이죠. 그 인위적 차이가 아니고 이제 이런 것이 임금 차별에 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 에무카에라고 하는 탄광의 그 주인 임금 대장이 있는데요. 그 이제 일본인은 일원 70전 10시간 일에 조선인은 일원 72전 일본인은 일원 70전 그러니까 월 수입으로 하면은 조선인은 100원이고 일본인은 116원 이렇게 16원 차이가 더 많이 받는데 그건 일본인들은 주로 나이가 더 있어가지고 가족이 있고 근로 시간 수당이 더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족 수당이 있어가지고 이제 더 받은 이런 점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 밥을 이제 거기서 먹고 그 사람들은 이제 집에서 출퇴근을 하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16원 차이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이 우리 한국 그러니까 조선의 그 탄광에 가서 받은 월급이 당시에 그 방직 공장 1940년 기준입니다. 방직 공장에는 5.2배, 교사에 비해서 4.6배, 회사원에 비하면은 3.6배, 일본인의 대졸 사무직 초임의 2.2배, 순사에 비하면 3.7배 이렇게 탄광 수입이 좋았다는 겁니다. 서로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뭐 강제 동원의 그 신화에 대해서도 이우연 교수가 뭐 그 외에 이렇게 잘 써놓은 것이 39년부터 42년까지의 그 어떤 통계들, 그 39년부터 42년까지 이런 거는 이제 모집과 관알선 위주였고 자유적으로 한 거죠. 그 다음에 44년부터 45년 이 8개월 요 1년 못된 요 44년 45년 요 때는 이제 그 한참 전쟁 2차 대전 그 전쟁 중이었죠. 미국과 전쟁하는 이 동원 이때는 강제 동원이 약 10만 명 좀 못되는 징용이 있었다는 건데 그때도 이 징용 때에도 조선인 브로커들이 고액을 주고 일본으로 그 밀항을 많이 시켰는데 서로 조선인들이 가려고 로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징용된 조선인들도 좋은 곳으로 거기 가가지고도 좋은 곳으로 도망을 갔다는 것이 많아서 강제 연행 표현은 부적절하다. 그리고 그때는 이런 그 뭐 강제 동원이라는 말 자체도 스스로 가고 싶어서 갔기 때문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우리 외국인들이 오가지고 좋은 자리 옮겨가는 거하고 같은 것이죠.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그 아까 나와 있는 그 사진도 일본 홋카이도에 감금된 일본인 노동자로 밝혀졌다. 이런 그것이 이제 밝혀진 것이 지금도 찾아보면 나옵니다. 강제 동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돼 있고 그 외에 뭐 또 육군 특별 지원병과 학도 지원병 이런 이야기도 아는 사람 알지만은 이런 것도 나쁜 쪽으로 많은 소문이 들어 있지만은 이 그 학도 지원병 이런 사람들이 특별 지원병 이 학도 지원병 이 군대에 이렇게 간 사람들은 6.25 전쟁 시에나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해방 후에 군사 영어 학교 군사를 거쳐서 한국군 장교로 다 변신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해서 6.25 전쟁 때에도 그 사람들의 그 이제 실력을 이제 발휘해가지고 임택부, 이화령, 한병신, 송요찬 장군 유명한 이런 사람들이 다 그때 닦은 기초 우리 대한민국의 또 이 국군의 그 어떤 기초를 닦은 공로자가 되고요. 학도 지원병도
이제 그 6,200명 이렇게 중에서 3,500명이 임명을 했는데 강제 동원되었느냐 그런데 이 조사를 해본 결과 이 사람들이 중국에까지 이제 이렇게 확장이 돼서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강복군으로 탈영을 해가지고 강복군으로 이제 온 사람이 이렇게 그 학도 지원병 중에서 6,203명 중에서 이 학도 지원병이 3,500명이 임명을 했는데 그러니까 강복군으로 다시금 돌이킨 사람들이 그 한 1,800명인가 이렇게 197명이 이렇게 탈영해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독립유공자이냐 아니면은 강제 동원되어서 일본에 그 부역한 사람들이냐 뭐 이런 이제 많은 이론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간부 후보생까지 이렇게 돼가지고 장교까지 돼가지고 결국은 이 학도 지원병들이 고등교육을 받은 제일 우리나라의 첫 세대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도 하고 이제 지도자 훈련도 받고 이런 그 많은 이제 학문을 이렇게 하고 해서 우리나라의 지도층을 형성했는데 그 사람이 장준하, 김준엽 너무 다 알지요. 김준엽 고대 총장, 강영훈 총리, 이철성 그 옛날 그 최고위원 야당, 그 다음에 그 김수환 추기경, 장도영 참모총장까지 여기에서 학도 지원병에서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말하자면 그 시대에 무슨 부역을 하기 위해서 일본 충성하기 위해서 또 무슨 독립투사가 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저 우리 자기의 그 입신양명 그때 당시에 그 일본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이 일본 시대에서를 살면서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이냐 하는 것에다가 초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이런 그 무슨 이제 부역이며 일제 잔재며 이렇게 하기로는 곤란하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그 오해 진실이라든지 뭐 백두산 신화에 대해서 그 아주 거짓이라든지 독도 특히 반일 그 종족주의의 상징이 되었는데 자 이런 것들도 이 책에서 기록 뭐 이렇게 400페이지 넘는 책을 우리가 다 한꺼번에 말하기 곤란해서 다음에는 입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그 다음 시간에는 이 위안부에 관해서 위안부의 실태, 그 위안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져 왔고 정대협에서 정의연 이렇게 해가지고 대표가 어떻게 되어서 오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느냐 하는 것까지 오해 진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정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